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당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테러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작전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벌어진 엔테베 구출작전을 떠올린다.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었다. 납치범들은 무장한 아랍 테러리스트들이었다. 비행기 안에는 24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납치범들은 전체 승객 가운데 이스라엘 승객 106명을 인질로 남겨두고 나머지 승객들은 풀어주었다. 납치된 비행기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향했다. 당시 우간다는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이 통치하던 나라였다. 인질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었다. 공항 한복판, 적대적인 나라, 무장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인질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정부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을 중심으로 정부는 조용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직접 구하러 간다. 며칠 뒤 이스라엘의 대테러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6대의 비행기에 나누어 탑승했다. 4대의 수송기와 2대의 보잉 707 제트기였다. 한 대에는 전투요원들이 탑승했고 다른 비행기들은 부상자 치료와 후송을 위한 의료 지원용으로 준비되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했다. 게다가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거의 바닥을 스치듯 저공비행을 해야 했다. 작전이 실패하면 인질들도 특수부대도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마침내 특수부대는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공항에 착륙해서 다시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3분여 남짓이었다. 작전명은 썬더볼트. 짧은 시간 안에 특수부대원들은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 인질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비행기로 옮겨졌고 특수부대원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다. 물론 희생도 있었다. 인질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작전에 참가했던 특수부대 지휘관 1명도 전사했다. 하지만 세계는 이 작전을 보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출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왜 사람들은 이 사건에 지금까지도 감탄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누군가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있다. 알프스 산맥의 상징인 마터호르는 오랫동안 불가능의 산으로 불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봉우리와 가파른 절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좌절시켰다. 1850년대부터 유럽 각지의 탐험가들과 지리학자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최고의 등반가들조차 그 산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터호른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기기도 했다. 그러다 1865년 7월 14일 에드워드 윈퍼 원정대가 마침내 정상 등정에 성공한다. 그 이후 사람들은 더 발전된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계속 마터호른에 도전했다. 오늘날에도 마터호른은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산이지만 준비와 기술이 있다면 오를 수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31년 7월 슈미트 형제가 마터호른 북벽을 등반하던 때의 기록이다. 마터호른 북벽은 높이 1097m의 거대한 빙벽이었다. 사람들은 그 벽을 검은 얼음 거울이라고 불렀다. 차갑고 미끄러운 얼음 절벽은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 4명의 등반가가 서로 한 줄에 연결된 채 빙벽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사람이 발을 헛디뎠다. 순간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줄에 매달린 채 허공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추락 충격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까지 균형을 잃고 함께 끌려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순식간에 3사람이 끝없는 심연 위에 매달리게 되었다. 상상해보라. 발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이 펼쳐져 있고 차가운 바람이 몸을 흔든다.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모두가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던 선두 등반가가 자신의 얼음도끼와 발을 빙벽 깊숙이 박아 넣으며 온몸으로 버텨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줄에 매달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 발을 고정시킨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추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선두의 등반가는 안전한 위치를 확보했고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발판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빙벽을 오르기 시작했고 끝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명줄이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182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까마득한 높이의 외줄 위에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펼치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1859년 6월 30일 그는 세계를 놀라게 할 도전을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 48m 높이의 밧줄을 설치한 뒤 폭포를 건너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거대한 폭포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물보라가 치솟는 그 위에서 블론디는 40파운드짜리 긴 막대기로 균형을 잡으며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반대편에 도착하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블론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했고 안대를 한 채 건너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폭포 위를 건너기까지 했다.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했다. 그는 이미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때 블론딘이 갑자기 군중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혀 함께 건널 사람 한 명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간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군중들이 조용해졌다. 모두 시선을 피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자기 생명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였다. 콜코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겼다. 이제 그의 생명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블론딘의 균형 감각과 실력에 달려 있었다. 블론딘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한 걸음씩 밧줄 위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너는 데 성공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나는 전쟁과 테러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죽음의 빙벽을 오르는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폭포 위 외줄타기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된 진리가 숨어 있다. 인간은 결국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엔테베 공항의 인질들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 덕분에 절망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마터호른의 등반가들은 추락의 순간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의 군중들은 블론딘을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환호성이 아니라 자기 몸을 맡기는 행동으로 드러났다. 인생도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흔들린다. 예상치 못한 실패와 두려움, 절망과 한계 앞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그때 사람을 붙드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머릿속 지식만이 아니다. 어디에 자신을 연결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잘못된 곳에 기대면 함께 무너진다. 반대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단단한 근거와 연결되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의 연결이다. 그리고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같은 하늘을 날아도 새마다 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있고 이역만리를 날아오는 철새들, 예를 들면 기러기나 두루미 같은 새들이 있다. 또 참새나 까치처럼 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텃새들도 있다. 그런데 이 새들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몸집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독수리와 참새의 나는 법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펼치면 길이가 23m에 이른다. 그렇게 덩치 큰 독수리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까지 무려 3000km 이상을 날아온다. 그런데 독수리가 그렇게 먼 길을 날아오는 방법은 단순히 퍼덕퍼덕 날갯짓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독수리는 보통 활공기법으로 난다. 활공기법의 특징은 바람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승 기류를 이용해 몸을 맡긴다. 독수리는 따뜻한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류를 타고 원을 그리며 높이 떠오른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원하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다시 상승 기류를 만나면 또 몸을 맡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또 하나 특징은 독수리의 날개 끝 깃털을 보면 위로 살짝 구부러져 있다. 이것은 공기 저항을 줄이고 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다. 오늘날 비행기 날개 끝이 위로 올라간 것도 바로 이런 활공하는 새들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날개 길이로 최대한의 양력을 얻을 수 있고 비행 효율도 훨씬 높아진다.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며 하늘을 지배하는 최고의 활공 전문가인 셈이다. 기러기 역시 놀라운 비행법을 가지고 있다. 기러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V자형 편대 비행을 한다. 그리고 앞 기러기가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를 이용해 활공한다. 앞 기러기가 날갯짓을 할 때 날개 끝 바깥쪽에는 위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 즉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다. 뒤따르는 기러기는 그 기류를 타면서 훨씬 쉽게 양력을 얻는다.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공기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동 거리도 훨씬 길어진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독 비행보다 공기 저항은 최대 65%까지 줄어들고 이동 거리는 7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선두 기러기는 지치면 뒤로 빠지고 다른 기러기가 다시 앞자리를 맡는다. 그렇게 서로 교대하며 긴 비행을 이어간다. 뒤따르는 기러기들도 앞 기러기의 날갯짓 박자에 맞춰 비행하면서 상승 기류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다. 반면 참새는 어떤가? 참새는 거의 순전히 자기 날갯짓의 힘으로 난다. 작은 날개를 끊임없이 퍼덕이며 날아오른다. 그러니 자기 힘만 가지고는 높이 날 수도 없고 멀리 날아갈 수도 없다. 이 차이는 단순히 새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쉼없이 퍼덕이며 살아간다. 늘 바쁘고 늘 애쓰고 늘 긴장 속에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흐름을 읽는다. 혼자 버티기보다 주변과 호흡을 맞춘다. 때로는 힘을 쓰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멀리 나아간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국악계의 거장, 가야금 명인으로 불리던 고 황병기 교수님 이야기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지만 가야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평생 국악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황병기 교수님에게는 경주박물관에 에밀레종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에밀레종 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 종을 계속 타종할 경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문화재청은 2003년 마지막 타종을 끝으로 더 이상 종을 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황병기 교수님은 마지막 에밀레 종소리를 듣기 위해 경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다. 타종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교수님도 종소리를 듣기 위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경주 박물관장과 귀빈들이 타종을 위해 올라가다가 황병기 교수가 계신 것을 보고는 함께 하실 것을 권하며 모시고 올라갔다. 에밀레종은 한 번 치면 땡하고 긴 울림이 이어진다.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그런데 황병기 교수님은 3번만 치고 내려오셨다. 옆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교수님 아직 30번이나 더 남았는데 왜 벌써 내려가십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종을 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종소리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을 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고함을 치니까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아우성 속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종의 울림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교수님, 정말 종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여기서는 안 들립니다. 저 건너편 반월성 언덕이 보이시죠? 거기에 가면 종소리가 들립니다. 황병기 교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코앞에서도 안 들리는 종소리가 저 건너편 언덕에서는 들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주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 싶어 반신반의하며 반월성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물관 앞에서는 사람들의 함성과 잡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종소리가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자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고 종이땡하고 울릴 때마다 그 깊고 맑은 울림만 바람을 타고 건너와 귀를 울렸다. 황병기 교수님은 그 소리가 너무 황홀하고 신비했다고 말했다. 가만히 보면 두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 독수리는 자기 힘만으로 하늘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상승 기류를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기러기들은 서로의 바람을 이용하며 함께 먼 길을 날아간다. 반면 참새는 쉼없이 자기 힘만으로 퍼덕인다. 황병기 교수님 역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는 오히려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금 떨어진 언덕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가장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흐름이 있다. 바람의 흐름도 그렇고 소리의 울림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눈앞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 바라볼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높이 멀리서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들을 때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 2023년 12월 17일 인천의 한 18층짜리 호텔 주차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고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호텔 본관으로 번져가기 직전이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인근 대여섯 개 소방서에서 소방관 400여 명이 긴급 투입되었고 소방차만 129대가 출동했다. 그 시각 호텔 안에는 131개의 객실과 약 200명의 투숙객이 있었다. 소방관들조차 이건 정말 큰일 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 조금만 대응이 늦어졌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되었고 경상자 몇 명만 발생했을 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화재 속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불이 처음 시작된 주차타워와 호텔 본관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염이 바로 객실까지 번지지 않았다. 둘째, 화재 초기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초기 대응이 있었다. 그런데 소방 관계자들이 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호텔 측이 소방관들에게 마스터키를 넘겨준 것이었다. 마스터키는 모든 객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소방관들은 그 열쇠 하나로 객실 문을 신속하게 열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대피시켰다. 실제로 화재가 난 줄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사람이 70명이 넘었다고 한다. 만약 마스터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객실마다 문을 부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 연기와 불길은 더 번졌을 것이다. 아마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은 위기의 순간 모든 문을 열 수 있었던 마스터키 하나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위기를 만난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는 무엇일까? 마스터키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스터키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 기원은 놀랍게도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처럼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자물쇠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자물쇠는 지금처럼 전자식이나 정교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 여러 개의 장애물과 홈이 들어있는 단순한 형태의 워드록 방식이었다. 이 자물쇠는 아무 열쇠나 들어간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물쇠 안쪽에는 여러 개의 돌출된 장애물들이 있어서
정확한 모양의 열쇠만 그 장애물 사이를 통과해 회전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열쇠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중간에 걸려버려서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물쇠를 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 열쇠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핵심 구조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열쇠공들은 실험을 시작했다. 열쇠에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내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부분을 제거해도 열쇠는 여전히 돌아갔다. 왜냐하면 자물쇠 내부의 장애물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핵심 부분만 남아있으면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최소한의 핵심 구조만 남긴 특별한 열쇠를 만들어냈다. 이 열쇠는 불필요한 부분이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자물쇠 내부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을 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스켈레톤 키였다. 왜 이름이 스켈레톤이었을까? 열쇠의 살과 같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깎여나가고 마치 뼈대만 남은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쇠를 뼈대만 남은 열쇠, 즉 스켈레톤 키라고 부르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개념이 단순히 열쇠 기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할 때도 스켈레톤 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면 의외로 많은 문이 열린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세기에 이르러 미국의 발명가 라이너스 예일 주니어 부자는 현대식 핀 텀블러 자물쇠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자물쇠 안에 중간 핀을 하나 더 넣는 방식으로 개인 열쇠는 자기 방만 열 수 있지만 관리자는 마스터키 하나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호텔이나 대형 건물에서는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스켈레톤 키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열쇠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결정적인 방법을 가리켜 마스터키라고 부르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인생도 그렇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모든 문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다. 반대로 삶의 중심과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본질을 붙든다. 그러면 수많은 문제가 놀랍게 풀려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앙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칙과 책임감일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신뢰, 공동체 혹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핵심 열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도 결국 마스터키 하나였다. 그 열쇠가 닫힌 문들을 열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삶의 본질과 중심을 붙드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길을 찾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